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리즈 제4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96년 가을 음력 8월의 끝자락이었다. 이의민의 폭정을 끝내고자 일어났던 경대승은 그 과정에서 도방이라는 친위 세력을 등에 업고 그의 후반부에는 과거 무신 권력자들이 밟았던 전철을 탑습하며 조정을 강권으로 다스렸다. 그의 엄격한 통치는 많은 이들에게 원한과 불만을 쌓게 했고 조정은 그의 서슬퍼런 눈빛 아래 숨죽이며 지냈다. 그렇게 모두의 숨통을 옥죄던 경대승은 오랜 병고 끝에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눈을 감았다. 병색이 완연했던 그의 육신은 세월의 그림자처럼 잦아들었으나 그가 남긴 권력의 잔향은 개경을 여전히 짓누르는 듯했다. 경대승의 죽음이 개경에 알려지자 도성안은 마치 잠들어 있던 거인이 기지개를 켜는 듯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경대승의 도방 정치 아래서 눌려있던 각 세력은 물밑에서 꿈틀거렸다. 왕실의 종친들은 침묵 속에서 은밀한 모임을 가졌고 무신 정권 아래 소외되었던 문신들은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입지를 다질 방도를 모색했다. 경대승과 마찬가지로 무인으로서 권력을 탐하던 다른 무장들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몫을 찾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노년의 문신이 고개를 저으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경대승 대감의 세상이 저물었으니 이제야말로 숨통이 트이는가 싶습니다. 허나 이 혼란이 과연 끝이 날런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오.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 무관은 찻잔을 들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흐르는 물이 길을 바꾸듯 권력의 흐름 또한 막을 수 없는 법. 그저 누가 다음 권좌에 오를지 지켜봐야 할 뿐이옵니다. 한 백성이 시장통에서 다른 백성에게 물었다. 대승대감께서 승하셨다지 이제라도 살림이 나아질까? 다른 백성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무릇 권력이란 돌고 도는 법이니 피바람은 잠시 잦아들어도 우리 백성들의 고통은 끝이 없겠네. 또 다른 호랑이가 나타날 뿐이지. 모든 이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죽은 경대승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최측근 최충원에게 말이다. 사람들은 경대승이 남긴 그림자를 최충원이 어떻게 지워나갈지 아니면 그 그림자마저 자신의 권력으로 흡수하여 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울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고려의 하늘은 먹구름이 걷히는 듯했으나 그 뒤에는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민심은 불안했고 조정은 조용하지만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권자는 잠시 빈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더 많은 이들의 손아귀를 유혹하는 무서운 톡배였다. 최충원은 이런 혼란을 그저 지켜보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냥꾼처럼 예리한 눈으로 개경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수가 계산되고 있었다.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했다. 단 한 걸음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때였다. 그의 심장은 고요히 그러나 맹렬하게 권력을 향한 야망을 태우고 있었다. 1196년 9월 하순 계절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가을밤의 스산한 기운이 최충원의 저택을 감쌌고 그 안에는 비장한 침묵이 흘렀다. 최충원은 밤늦도록 자신의 방에서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았다. 굳건한 그의 신복이자 동생인 최충수를 비롯하여 조카인 최균,
그리고 오랜 세월 그의 곁을 지킨 이심, 박진재 등이 촛불 아래 둘러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원에 비장한 표정만큼이나 무거운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최충원의 낮은 목소리가 엄숙한 정적을 갈랐다. 경대승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퇴장이 아니다. 이는 곧 오래 억눌려 있던 권력의 축들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의 눈빛은 기둥처럼 흔들림 없었다. 지금 개경은 권력의 공백으로 요동치고 있다. 이 틈을 노려 경대승이 남긴 신의 세력, 도방의 무리들이 준동하려 한다. 그들은 감히 우리가 이 난국을 수습하기도 전에 권력을 잡으려 획책하며 우리 최가를 제거하고 그 남은 세력을 제 것으로 삼으려 들 것이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권력을 향한 그의 오랜 갈증과 그 갈증을 채울 명분을 쌓는 듯한 의도가 은연중에 깔려 있었다. 도방의 반란 모의는 사실 여부를 떠나 최충원 일가의 선제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구실이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가볍게 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주저할 시간은 없다. 저들이 먼저 칼을 빼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칼을 뽑아야 한다.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기회다. 무신 정권의 힘의 근원인 도방은 지금 힘의 공백이 생기 시점이다. 우리가 그 힘을 분쇄하고 주도한다면 새로운 권력자가 될 수 있다. 경대승이 남긴 낡은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난국을 평정하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최충수가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형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아우 기꺼이 피로 얼룩진 길을 걷겠습니다. 저들을 멸문시키고 형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최충원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해라.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무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어지러운 고려의 조정을 바로 세우고 이 무질서를 끝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다. 하늘이 우리 최가에게 이 임무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 그의 말은 굳건했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망설임 대신 강한 의지가 떠올랐다. 그들은 이미 피로 얼룩질 미래를 예감하고 있었다. 최충원은 경대승의 죽음이 알려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가장 큰 위협 요소였던 도방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로 결단했다. 이는 그의 정권 장악에 있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 1196년 10월 초 싸늘한 새벽 공기가 개경의 밤을 차갑게 꿰뚫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어스름 속에서 최충원의 명령을 받은 최충수의 병사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은 재빠르게 경대승에게 충성했던 도방 장수들의 집을 포위했다. 긴장감이 흐르는 밤하늘 아래 갑작스러운 습격이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굳게 잠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난입했다. 우지직 쿵하는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깨뜨렸다. 곳곳에서 잠에 취했던 이들의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쨍그랑거리는 소리, 그리고 섬뜩하게 번뜩이는 칼날이 어둠을 갈랐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휘둘러지는 최충수의 칼날에는 이슬과 핏물이 뒤섞여 섬뜩한 빛을 반사했다. 발밑에 흩어진 깨진 기왓장과 십기 조각들이 아우성 속에 묻혔다. 경대승의 충성파들은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최충수의 칼날 앞에 무참히 쓰러졌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무고한 자들을 한 장수가 칼을 뽑아 들기도 전에 수십 개의 창에 찔려
고통스러운 외마디를 터뜨리며 쓰러졌다. 그의 옆을 지나던 병사의 발에는 흥건한 핏물이 묻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와 땀이 뒤섞여 있었으나 그들의 눈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잔혹함만이 가득했다. 망할, 이래서야 잠을 잘 수도 없군. 한 병사가 거친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명령은 명령이니 어서 끝내고 돌아가자. 다른 병사가 냉정하게 답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짧고도 격렬하게 이어졌다. 경대승의 개들은 모조리 죽여라. 이 역적들을 뿌리 뽑아라. 최충수의 호령이 밤하늘을 갈랐다. 도방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경대승의 어린 아들 경진 또한 그 피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그 밤을 넘기지 못했다. 비명은 이내 신음으로 바뀌고 신음마저 끊겼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다. 동이 틀 무렵 모든 것이 끝났다. 최충수의 칼은 피로 번들거렸고 그의 병사들은 숙청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들의 칼에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개경의 밤은 무고한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최충원은 숙청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희생이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경대승의 그림자도 이제 완전히 지웠다. 도방이라는 암적인 존재도 뿌리 뽑았으니 이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듯 말하며 창밖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동쪽 하늘의 희미한 여명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피로 물든 새벽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여명처럼 보였다. 무력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최충원은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1196년 10월 중순 피바람이 거친 개경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피의 숙청이 끝난 후 최충원은 개경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은 무신들과 문관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권력자의 등장이 아니었다. 숙청의 잔혹함에 대한 공포보다는 오히려 그 잔혹함을 단호하고 효율적으로 행한 최충원의 냉철함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관료들은 최충원에게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생존을 위한 굴종이 서려 있었다. 대감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필시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한 무관이 낮은 목소리로 최충원에게 아첨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라기보다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최충원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시선을 받아들였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최충원은 이곳의 새로운 주인이었으며 그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견고해 보였다. 그는 무신 정권의 최고 통치 기구이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핵심 기관인 교정도감의 수장으로 공식 등극했다. 교정도감은 본래 임시적인 비상설 기관이었으나 최충원의 손에 들어와 고려 정권을 장악하는 최고 권력 기구가 될 참이었다. 경대승 사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최충원은 피의 숙청과 정치적 술수를 통해 고려의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는 이후 60년 이상 이어질 최씨 무신 정권의 시발점이 되었다. 개경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그 시대의 이름은 분명 최충원의 시대였다. 길을 가던 백성들이 서로에게 수군거렸다. 이 나라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최가의 사사로운 살림이 된 것 같구나. 나라의 임금이 정승인지 최가가 임금인지 모르겠구나. 다른 백성이 황급히 그의 입을 막았다. 조심하게나 귀 없는 담벼락도 아니니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의 권력은 이제 고려의 모든 곳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깊어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교정도감의 서리가 다른 서리에게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결정이 대감의 사저에서 내려지니 조정의 306경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저 최가 대감의 분부만 받드는 꼭두각시 들릴 뿐. 다른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또한 역사의 흐름이겠지요. 우리는 그저 순응하며 우리 가족의 안위나 바랄 뿐이요. 최충원의 사저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 그리고 권력의 힘을 빌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로 북적였다. 고려의 모든 운명은 이제 이 작은 사저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고 그 누구도 그의 시선을 거스를 수 없었다. 1197년 1월 새로운 해가 밝았으나 최충원의 철권 통치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었다. 당시 재위 중이던 희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한마저 최충원에게 내줘야만 하는 상황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최충원의 그림자 아래에서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짐이 왕이기는 한가? 일이 매번 최충원의 눈치나 봐야 한단 말인가? 희종은 침전에서 홀로 벽을 노려보며 분노를 사겼다. 그의 불만은 이내 비밀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졌다. 희종은 은밀히 자신의 측근들인 내시들과 최충원에게 불만을 품은 소수의 무장들을 불러 최충원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밤마다 깊은 궁궐의 한적한 처소에서 모여 계획을 논의했고 그들 사이에서는 하늘의 뜻은 여전히 왕실에 있다는 말과 함께 희망의 불꽃이 일렁였다. 하지만 희종의 미약한 반항은 최충원에게는 거슬리는 존재에 불과했다. 아니, 오히려 그의 권력을 시험하는 오만한 도전이었다. 희종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가자 최충원은 주저하지 않았다. 감히 어리석은 왕이 하늘을 거스르려 하는구나. 내가 키운 역적의 씨앗이 내 발등을 찍으려 하는가. 최충원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명했다. 그는 희종을 폐위시키고 강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기로 결심했다. 희종은 그의 명령에 따라 왕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졌다. 이 사건은 왕의 폐립이 이제는 권력자의 손안에서 얼마나 손쉬운 일이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현실이었다. 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최충원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다. 궁궐의 사람들은 최충원의 잔혹하고 단호한 결정에 치를 떨었다. 그들의 눈에는 왕이 아닌 최충원이 진정한 군주로 보였다. 한내시가 옆 궁녀에게 속삭였다. 왕을 저리 마음대로 갈아치우니 우리 궁궐 사람들이 어찌 살아가야 할까? 궁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힘없는 자는 그저 거센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일 뿐이옵니다. 백성들은 왕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며 동요했다. 한노파가 중얼거렸다. 왕의 자리가 마치 갈아 끼우는 놀이개라도 되는 겐가. 옆에 있던 젊은이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틀어막았다. 쉿!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게다. 권력은 이제 왕이 아닌 최충원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1197년 4월 최충원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갔다. 그는 과거 자신에게 대적했던 이의민의 잔당들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소탕했다. 이의민은 과거 경대승과 최충원에게 모두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은
최충원에게는 눈엣 가시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잠재적 도전이었다. 최충원은 눈의 가시 같은 이민의 잔당들을 하나씩 철저하게 제거하며 자신의 권력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피바람은 잠시 잦아들었으나 그의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최충원의 행동은 권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아있던 잠재적인 반대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행위였다. 한 군사가 최충원에게 깊이 허리 숙여 고했다. 대감 이민의 마지막 남은 무리들마저 멸문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감께 위협이 될 자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경뿐 아니라 먼 지방에 숨어든 자들까지 모두 척결되었사옵니다. 최충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뇌까렸다. 고려의 최충원의 뜻을 거스를 자는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그 뿌리까지 뽑아버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고 그 말은 곧 피로써 쓰인 새로운 율법이나 다름없었다. 1198년 개경은 또다시 불안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노비 만적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봉기가 사전에 발각된 것이다. 만적은 수많은 노비들을 규합하여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느냐, 때가 되면 우리도 천자가 되고 공경이 될 수 있다며 신분해방과 새로운 세상을 외쳤다. 그의 외침은 억압받던 노비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고 노비들은 밤마다 은밀히 모여 봉기의 날을 기다렸다. 만적은 어두운 움막에서 눈을 번뜩이며 노비들에게 호소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평생 채찍질이나 맞을 셈인가? 우리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 소식은 최충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무인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았지만 그것은 기존 체제의 틀 안에서 권력을 재편한 것이지 근본적인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봉기 계획은 만적과 함께 모의했던 노비 순정의 밀고로 시작도 하기 전에 발각되고 말았다. 순정은 자신의 신분 상승과 부귀를 약속받고 최충원의 신복에게 모든 계획을 고변했다. 최충원은 순정의 보고를 들으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의 처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창밖 어둠 속으로 쏟아지는 밤비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혁명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이 나라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릴 생각은 없다. 신분제마저 허물어진다면 이 땅은 무질서의 혼돈에 빠질 뿐이다. 그 혼란의 끝에는 또 다른 피바람이 불 것이 분명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기존 질서에 대한 옹호가 묻어 있었다. 그는 노비들을 엄히 처벌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만적을 비롯한 수많은 노비들은 잔혹하게 처형당했다. 한 관리인이 분개하여 외쳤다. 감히 미천한 노비들이 왕실을 넘보고 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려 하다니 이들을 그대로 두면 천지가 뒤집힐 것이옵니다. 최충원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이 사건은 최충원의 보수적인 면모와 사회 변화에 대한 그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권력을 잡은 그였으나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기존의 질서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였다. 노비들의 피 흘리는 시도는 좌절되었고 개경의 밤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만적이 남긴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느냐는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끊임없이 질서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이었다.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노비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동정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나 동시에 그들의 외침이 어쩌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너무나도 작았고
최충원의 철권은 그 모든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도 꺼트릴 듯 굳건했다. 1204년 최충원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국가 통치 기구인 교정도감을 자신의 사저로 옮겼다. 이는 그가 국가의 모든 권한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제 개경의 사저는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심장부가 되었고, 이는 곧 국가 최가라는 등식을 완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충원은 이곳에서 왕과 모든 관료들을 통제하며 고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 왕은 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조정의 대신들 또한 그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다. 그의 권력은 이제 고려의 모든 곳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깊어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고, 그 누구도 그의 시선을 거스를 수 없었다. 1218년부터 1219년 고려에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동북방으로부터 거란군이 강동성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이 민족의 침략은 최충원에게 새로운 대외적 위기를 안겨주었다. 최충원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심했다. 수많은 대신들과 장수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다. 한 대신이 낙담한 목소리로 아뢰었다. 대감, 거란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대로는 수도도 위태로울 듯합니다. 다른 무장은 고개를 저었다. 허나 우리만으로는 저 거대한 오랑캐들을 막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렸다. 하늘이 정한 숙명이라면 피할 수 없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 주저하다가는 이 고려의 존망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다. 그는 고심 끝에 1219년 서역에서 몰려와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는 몽골이라는 새로운 세력과의 연합을 선택했다. 고려와 몽골 연합군은 강동성에서 거란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이 승리는 최충원에게 외적을 물리친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기회가 되었다.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돌아온 그의 모습에 백성들은 승리에 환호했다. 역시 우리 최대감이 계셔야 이 나라가 평안하구나. 한 노인이 손뼉을 치며 감격스러운 얼굴로 외쳤다. 하늘이 내린 인물이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몽골이라는 낯선 세력의 등장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이들도 많았다. 몽골 병사들의 기마술과 강인함, 그리고 그들의 잔혹함에 놀란 한 백성이 다른 백성에게 물었다. 저 오랑캐들은 대체 어디서 온 자들이기에 저리도 강하단 말인가? 눈빛이 마치 이리를 닮았으니 그 끝을 알 수 없구나. 다른 백성이 고개를 저었다. 저들을 벗으로 삼았다니 기쁜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구나. 독을 피하려 독을 마시는 격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 고려가 겪을 일들이 심히 걱정스럽소. 최충원은 승리의 소식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늙고 지쳐 있었다. 그의 등에는 몽골이라는 새로운 짐이 얹혀진 듯 무거웠다. 거란을 물리친 것은 분명 승리였지만 동시에 몽골이라는 더욱 거대하고 위협적인 세력과 고려가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고려는 이제 거란의 위협을 넘어 더욱 거대한 폭풍의 전야에 서게 되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제 이 거대한 폭풍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너무 늙었구나. 1219년 6월 최충원은 기나긴 세월 동안
움켜쥐었던 권력의 무게가 육신을 갉아먹은 채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오랜 권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졌다. 그의 육신은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를 힘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은 흐릿해진 와중에도 여전히 권력에 대한 집념이 번뜩였다. 그는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최우를 불러 침상 곁에 앉혔다. 우야,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 비로소 이 자리에 이르렀다.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자 한다.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권력, 나의 수건 모두 너의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으나 그 말은 최우의 가슴에 굳건히 새겨졌다. 권력은 내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피를 말리는 고통일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를 지켜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가의 권위를 지키고 이 고려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내 마지막 명이다. 경대승의 죽음 이후 개경이 술렁였던 것과는 달리 최충원의 죽음 앞에서 최씨 정권은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그의 아들 최우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막강한 권한과 기반을 물려받아 차근차근 후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충원이 눈을 감을 때 최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막강한 정권을 계승했다. 궁궐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그의 죽음에 숙연해하면서도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한 나이 든 관리가 젊은 관리에게 말했다. 이것이 진정한 철권 통치자의 마지막이로구나. 후계마저도 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니 과연 최 대감의 시대는 진정 끝난 것인가? 젊은 관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최씨 시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들의 시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최우는 아버지가 피로 일궈낸 권력을 더욱 견고한 제도와 조직으로 다져나갈 준비를 했다. 1219년 6월 이후 최우가 권력을 잡은 후의 개경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최충원이 세운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그의 아들 최우는 그 권력을 이어받아 강력한 통치를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교정도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최씨 무인 정권의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갔다. 백성들은 새로운 권력의 등장에 적응해야 했고 조정은 최우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에게 물었다. 새로운 최 대감은 어떤 분이실까? 아버지처럼 무서운 분이실까? 다른 백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칼날도 아버지 못지않게 날카롭다고 들었네. 그저 하루하루 무탈하기를 바랄 뿐이지. 그러나 최충원이 맞이했던 몽골이라는 새로운 도전은 최후의 시대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최충원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권력의 유산과 함께 더욱 거대한 위협이 고려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최후의 앞에는 몽골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시대는 아버지의 시대를 넘어서는 더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험받게 될 것이었다. 1219년 6월 고려의 하늘은 비통한 울음과 권력을 향한 맹렬한 야심으로 뒤덮여 있었다. 지난 20여 년간 고려를 좌지우지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자 최충원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대소신료들과 굳건한 무장들이 줄지어 섰고 그들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다음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버지의 관 앞에서 상주인 아들 최우의 얼굴은 비장함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피로 물든 최충원의 초창기와는 다른 과연 최우 시대에는
안정된 세습이 이어질지 혹은 또 다른 피바람이 불지 숨죽이며 관망했다. 한노신이 옆에선 동료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려의 무신 정권이 이제는 뿌리를 내렸으니 부디 이 세습이 더 큰 혼란 없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백성들이 더는 고통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회의적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역사의 물줄기는 늘 예상을 뒤엎는 법이오.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최우는 묵묵히 아버지의 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비통함과 함께 거대한 책임감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피로써 이 길을 여셨다. 혼돈 속에서 칼로 모든 것을 제압하셨지. 허나 이제는 제도의 시대가 와야 한다. 무력만이 아닌 법과 질서 그리고 체계로 다스리는 진정한 권력을 확립해야 할 때다. 그는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차가운 흙먼지 위에 선 최후의 시선은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품 안에는 아버지의 유산이 그리고 새로운 고려를 향한 자신만의 꿈이 함께 숨쉬고 있었다. 1219년부터 1220년대 초 최우는 아버지 최충헌의 죽음 이후 권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의 첫걸음은 아버지 대의 강력한 사병 조직이었던 도방을 개편하여 야별초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도방이 개인의 무력 집단에 가까웠다면 야별초는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상설군으로 거듭났다. 야별초란 밤에 도적을 잡는다는 뜻을 가졌으나 그 힘은 오직 최가 정권을 지키는 데 쓰일 것이다. 기존 도방의 낡은 습성은 버리고 정규군의 버금가는 훈련과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최우는 직접 야별초의 훈련장을 찾아 그들의 기강을 살폈다. 훈련장은 이전보다 더욱 확장되었고 훈련 방식 또한 엄격하고 실전적으로 변화했다. 야별초 대원들의 움직임은 전보다 한층 절도 있고 민첩해졌다. 이때 야별초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최후의 신임을 얻기 시작한 이들 중 김준이라는 젊은 무인이 있었다. 그는 말수는 적었으나 뛰어난 무술과 비상한 판단력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다. 대감, 야별초의 위용이 날로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외적의 침입도 내부의 불순 세력도 막아낼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야별초의 대장이 최우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했다. 최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힘은 오직 고려의 안녕과 최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쓰여야 한다. 명심해라. 동시에 최우는 정치적인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는 아버지 최충헌이 권력의 최고기구로 확립한 교정도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국정 전반을 관장하도록 했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교정도감에서 이루어졌고 왕조차도 그 결정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방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했다. 정방은 최후의 집안에 설치되어 문무백관의 임명, 승진, 강등 등 모든 인사 업무를 주관했다. 이제 인사가 만사 아니겠는가? 능력 있는 자를 뽑고 충성스러운 자를 가까이 하며 불충한 자를 멀리해야 한다. 인사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법. 최우는 정방을 통해 고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이 정방에서 실무를 처리하며 최우의 심중에 든 인물 중에도 김준이 있었다. 그는 무력뿐 아니라 행정 실무에도 재능을 보이며 최우의 핵심 인재로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한 중신이 다른 중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교정도감은 국정을, 정방은 인사를. 이제 고려의 모든 것이 최 대감의 손 안에 있구려. 그 옛날 최충원 대감 시절보다 더욱 공고해진 것 같소. 그의 말대로 최후는 이처럼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갔다. 모든 관료들은 최후의 눈치를 보며 그의 뜻에 따랐고 반대 세력의 목소리는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채 사라졌다. 개경의 거리에는 평화로운 듯한 정적이 흘렀으나 그 속에는 최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 정비의 노력은 곧 새로운 위기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1231년 고종 18년 북방의 매서운 변화 속에서 낯선 군대가 고려의 강토를 짓밟고 들어왔다. 그들은 살리타이가 대군을 이끌고 나타난 몽골군이었다. 이 거대한 침략의 물결은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초토화시킨 후 홍복원 등 고려의 변절자들의 협조를 받으며 거침없이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침략 경로는 지금의 철원인 동주를 불바다로 만들고 지금의 합천인 합주를 거쳐 나아가 지금의 용인인 주주까지 휩쓸며 개경 인근까지 이어졌다.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소개처럼 쓰러진 마을과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몽골 기병은 회갈색 몽골말에 몸을 싣고 고삐를 휘두르며 질풍같이 달려왔다. 체구가 작고 다부진 몽골말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치지 않았다. 투박한 가죽이나 두터운 짐승털로 지은 옷차림의 병사들은 말 위에서 육포를 씹으며 며칠 밤낮을 달려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찢어진 눈, 강인한 턱선,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얼굴에는 문명 세계에 대한 경멸과 정복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몽골 병사들은 마치 황무지에서 태어나 자란 야생마처럼 거침없이 달렸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약탈과 살육 그리고 절규만이 남았다. 어느 폐허가 된 마을 어귀에서 몽골 병사 2명이 피 묻은 칼을 닦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고려놈들은 어째 이리도 허약한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르르 무너지니 진정한 사냥은 개경에 가서야 맛볼 수 있으려나. 다른 병사는 피가 말라붙은 육포 조각을 씹으며 씩 웃었다. 대장 살리타이께서 고려를 달콤한 먹이라 부르시지 않으셨나? 그 달콤함은 약탈에서 오는 것이니 한시라도 빨리 달려 더 많은 것을 취해야 한다. 이 땅의 모든 곡식과 비단, 사람까지 우리의 전리품이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정복자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이 서려 있었다. 노인과 부녀자는 끌려가거나 도륙당했으며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울부짖다가 쓰러져 갔다. 몽골군은 식량을 모조리 불태우고 우물을 메워 살아남은 백성들마저 갈증과 굶주림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한 백성이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통곡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런 참혹한 재앙을 주시나이까?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몽골 기병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 고려 조정은 충격에 빠졌다. 서북면에 굳건했던 성들이 속절없이 함락되었다는 전갈이 연달아 날아들었다. 대감, 저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고 기세는 하늘을 찌릅니다. 가는 곳마다 성이 무너지고 마을이 불타 시신이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처럼 흐른다 하옵니다. 저들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마치 검은 재앙이 고려 강토를 덮친 듯 하옵니다. 피투성이의 병사가 겨우 개경의 당도에 울부짖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최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전황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이 몽골군이란 말인가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려했던 바로 그 미지의 위협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되었단 말인가.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재와 연기 그리고 통곡 소리만이 남았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몽골군의 침략을 인세의 지옥이라 칭했다. 최후는 즉시 항전을 결심했으나 몽골 기병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 개경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 성문 밖에서는 몽골군 특유의 괴성이 울려 퍼졌고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미 공포가 가득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우리 고려는 이제 끝이란 말인가? 개경 성곽 아래에서 백성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절규가 섞여 들려왔다. 한 대신이 최후에게 무릎 꿇고 아뢰었다. 대감,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무모한 항전은 백성들의 피를 더 흘릴 뿐이옵니다. 잠시 물러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디 고려의 종묘 사직과 백성들의 안위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결국 최후는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 그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항복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기로 했다. 고려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고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했다. 이 공물은 금, 은 각 수백 근, 수많은 비단과 모시, 값비싼 인삼, 군마와 매, 그리고 수백 명의 젊은 남녀 노비에 이르기까지 그 양과 종류가 막대했다. 특히 금과 은은 매년 정기적으로 바쳐야 했으니 이는 고려의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것이었다. 이 굴욕을 어찌 갚아야 할고 최후는 강화 조약을 승인하는 문서에 피눈물을 머금고 서명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서명 후에는 탁자의 머리를 박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 굴욕적인 경험은 최후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는 몽골과의 숙명적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비록 칼을 내렸으나 내 마음속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수모를 기필코 갚으리라. 내 평생의 수건이 될지언정 반드시 이 치욕을 씻어내리라. 이 강화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고려의 달루아치라는 감독관 72명을 고려 각지에 파견하여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는 등 간섭을 시작했다. 최후는 치욕을 삼키며 때를 기다렸다. 1232년 음력 6월 몽골의 간섭과 요구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고려는 몽골의 그림자 아래에서 숨쉬기조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최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 바로 강화도로의 천도였다. 그는 조정 대신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과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몽골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다가는 고려의 근간마저 흔들릴 것이다. 저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며 결국에는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 들 것이다. 허나 우리가 육지에 머무르는 한 저들의 말발굽을 피할 길이 없으니 일시적인 후퇴는 패배가 아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는 지혜로운 방책이 될 것이다. 강화도는 천의 요새가 될 것이요. 그곳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고 힘을 기를 것이요. 대신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격렬하게 갈렸다. 대감, 개경을 버리고 섬으로 간다니 이는 백성들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저들의 칼날 아래 도륙될 것입니다. 어찌 그들을 외면한단 말이옵니까? 한 대신이 울부짖듯 외쳤다. 그러나 또 다른 대신은 최후의 편에 서서 말했다. 무릇 병법에 이르기를 적의 예봉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 하였습니다. 섬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며
동시에 몽골의 기병에게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몸을 피하여 미래를 도모할 때이옵니다. 최후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 그리하여 그의 여름 고려의 왕과 왕비 최씨 일가 그리고 수많은 문무백관과 그 가족들이 강화도로 향하는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뒤에는 개경을 버리고 떠나는 백성들의 절규와 혼란이 가득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왕실마저 떠나면 누가 우리를 지켜준단 말인가? 개경을 지키던 병사들이 통곡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궁궐은 텅 비었고 거리에는 버려진 집기들과 함께 굶주린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강화도로 향하는 행렬 속에서 왕은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이 결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까? 아니면 이 무인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도피일까? 그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고뇌가 파도쳤다. 버려진 백성들에게 강화도, 천도는 권력자들의 이기적인 도피였고 최후에게는 국가의 존망을 건 최후의 승부수였다. 몽골 기병의 힘이 미치기 어려운 바다 건너 섬으로 이동함으로써 육지의 취약점을 보완하려 한 것이었다. 한 노비가 텅 빈 길가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통곡했다. 대감들은 좋은 옷 입고 섬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죽으라는 말이냐?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그의 절규는 싸늘한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이처럼 강화도, 천도는 당시 고려의 난감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고려의 강화도, 천도 소식을 접한 몽골의 대장 살리타이는 경노했다. 몽골에게 강화는 정복의 과정일 뿐이었으나 고려의 천도는 이를 무시하고 약속을 어긴 배신으로 간주되었다. 몽골 진영의 장수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고려놈들이 우리를 기만하고 바다로 도망쳤다. 대장 살리타이의 권위를 모욕한 것이다. 당장이라도 가서 그들의 왕과 백성을 모조리 잡아와야 한다. 살리타이 또한 붉게 충혈된 눈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고려놈들이 감히 나 살리타이를 기만하고 바다로 도망쳤다. 이는 명백한 배신이자 나 살리타이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그들을 뿌리 뽑아버리리라. 그는 고려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우며 1232년 음력 12월 다시금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다. 몽골군의 분노는 이전보다 더욱 맹렬했다. 살리타이의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며 길목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몽골군은 마침내 서북면의 요충지인 귀주성 현 평안북도 귀성군을 포위했다. 귀주성은 견고한 성벽을 자랑했지만 살리타이의 대군은 그 기세를 꺾지 않았다. 몽골군은 밤낮 없이 성을 공격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 안의 병사들과 백성들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갔으나 이들을 이끄는 두 영웅이 있었다. 바로 별장 김윤후와 박서 장군이었다. 물러서지 마라. 이 귀주성이 무너지면 고려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는 것이다. 박서 장군은 지쳐가는 병사들을 독려했고 김윤후는 성벽 위를 오가며 병사들과 함께 돌과 화살을 퍼부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몽골군은 조롱하듯 성벽을 기웃거렸다. 몽골 병사들 사이에서는 저 촌뜨기들은 바다로 도망쳤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거지 같은 성뿐이다.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는 야유가 터져나왔다. 살리타이는 성벽 바로 앞까지 말을 몰아 다가왔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에는 승리에 대한 갈망이 이글거렸다.
고려놈들은 어리석게도 무의미한 저항을 하는구나. 어서 문을 열고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 안의 모든 자를 씨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릴 것이다. 그의 호통 소리가 성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몽골군의 최고 지휘관인 살리타이가 직접 성 밑까지 나와 독려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몽골군의 괴성 속에서 성벽 위에서는 한 줄기 섬광이 번쩍였다. 김윤우였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활시위를 당겼고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살리타이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하늘이 준 기회다. 이 한 발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면, 고려의 희망을 다시 밝힐 수 있다면. 활시위가 놓이자 화살은 마치 번개처럼 살리타이를 향해 날아갔다. 퍽! 짧고 굵은 소리와 함께 화살은 살리타이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살리타이는 말 위에서 피를 뿜으며 휘청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전사했다. 몽골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대장이 조그만 고려의 성벽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에 죽다니. 대장이 전사하셨다. 살리타이 대장이 죽었다. 혼동에 빠진 몽골 군대는 지휘 체계를 잃고 혼비백산하며 퇴각하기 시작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도망이었다. 김윤후의 활약은 고려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몽골이라는 압도적인 적군을 상대로 처음으로 거둔 큰 승리이자 적의 최고 지휘관을 전사시킨 사건은 고려 백성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강화도 천도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실질적인 항전 전략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최우는 살리타이 전사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김윤우, 그가 바로 고려의 희망이요. 이 승리는 고려가 몽골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임을 천하에 알리는 서막이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몽골 또한 살리타이의 죽음으로 고려를 쉽게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침공 작전을 펼치게 된다. 이는 몽골의 전략 변경을 가져왔으며 고려는 더욱 혹독한 항전을 준비해야 했다. 1230년대부터 1240년대 강화도는 몽골에 맞서는 고려의 최후 보루가 되었다. 강화도 천도 이후 최우는 몽골과의 싸움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강화도를 철옹성으로 만들기 위해 바다에 성벽을 쌓고 좁은 수로에 쇠사슬을 걸어 몽골군의 접근을 막았다. 육지에서는 산성을 거점으로 한 게릴라전이 이어졌고 바다 건너 섬들은 몽골군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천혜의 방어기지가 되었다. 고려군은 김윤후의 귀주성 전투 승리를 발판 삼아 몽골군에게 지속적인 타격을 입혔으나 몽골의 침공 또한 끊이지 않았다. 대감 몽골군이 또다시 남진하고 있습니다. 초토화된 마을이 수십이고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한장수가 피로 물든 얼굴로 비통한 목소리를 최우에게 보고했다. 최우는 깊은 탄식과 함께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다. 어찌하면 저 오랑캐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까? 이 전쟁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러나 전쟁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다. 몽골의 지속적인 침략과 약탈은 고려의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에게 물었다. 이놈의 전쟁은 언제 끝이 난다는 말이오? 몽골 놈들도 지긋지긋하고 강화도에 계신 대감들도 답답할 따름이오. 다른 백성은 고개를 저었다.
강화도에 계신 분들은 배부르고 등 따실 터이니 우리 고통을 알기나 할는지. 이러한 국난 속에서도 최후는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자 8만 대장경을 조성하는 대역사를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피로 이 국난을 극복하고 몽골의 침략을 막아낼지니 최후는 전국의 장인들을 8만 대장경 판각에 동원하며 모든 백성의 염원을 담았다. 백성들은 고된 노역 속에서도 부처님의 힘을 빌어 전쟁이 끝나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몽골의 침략은 계속되었고 대장경 판각에 헌신하던 백성들은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런고 부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 하며 한탄했다. 강화도에서의 고립 생활은 길어졌고 육지에서 가족과 터전을 잃은 백성들의 고통은 끝을 몰랐다. 최후의 재임 기간은 오직 몽골과의 전쟁에 바쳐졌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책임감과 끝나지 않는 전쟁의 피로로 짓눌려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정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육지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에 지쳐가는 무장들의 불만은 최후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다. 1249년 최후는 지독한 병환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의 재임 기간 내내 단정한 관복으로 위엄을 유지하려 애썼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난 극복의 꿈을 놓지 못했다. 결국 내가 이 오랑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못하는구나. 그의 마지막 한숨에는 깊은 아쉬움과 함께 후대에 대한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다. 그의 죽음은 고려의 또 다른 혼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의 시대가 끝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최씨 정권의 쇠퇴가 시작되는 암울한 그림자였다. 1249년 늙은 호랑이 최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고려의 권력 판도는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 노승이 한탄하듯 중얼거렸다. 최후 대감께서 가셨으니 이제 고려는 또다시 경랑에 휩싸이겠구나. 그의 뜻을 이어받을 자가 과연 누구일까? 그의 아들 최양이 권좌에 올랐으나 그의 권력 승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최양은 다른 형제들보다 어머니의 신분이 비천했기에 늘 그 사실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그를 더욱 집착적이고 독단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권력을 철저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애썼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숙청했다. 당시 최양의 면모에 대해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오갔다. 최양 대감은 과연 호방하고 지략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결단력이 굳건한 인물이라 할 수 있소. 그러나 다른 대신은 쓴웃음을 지으며 반문했다. 허나 그의 결단은 때로 너무나 거칠고 호방함 속에는 사치와 방탕함이 숨어 있으니 과연 그를 진정으로 칭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최후의 죽음 직후 정적들이 권력을 노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방과 교정도감을 신속히 장악하며 권력 기반을 순식간에 확고히 했다. 그는 대신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아버님께서 일구신 이 권위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 나는 결단코 이 자리를 흔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치 않을 것이다. 이는 그의 과감한 결단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의 복식은 아버지 최후보다 한층 화려하고 위협적인 인상이었으며 그의 말투 또한 감정적이고 호전적이었다. 조정의 한 대신이 다른 대신에게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최양 대감이 저리도 거친 성정을 보이시니 최후 대감 때보다 조정이 더욱 불안하구나. 그의 칼날이 누구를 향할지 알 수가 없으니
다른 대신은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동의를 표하고 있었다. 최양은 주연을 즐기고 사치를 부리는 면모로도 유명했다. 몽골과의 장기화된 전쟁 중에도 강화도 안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연애를 끊임없이 벌였다. 연회장은 온갖 사내 진미로 가득했고 기생들의 노랫소리와 풍악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다. 강화도 시장에서 헐벗은 백성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밤하늘의 화려한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저들 대감들은 날마다 잔치로구나. 우리는 오늘 먹을 죽 한 그릇도 없는데 참으로 세상이 거꾸로 가는구나. 저 불꽃놀이 한 번이 우리 10가구 한 달 양식이 될 터인데. 백성들의 대화 속에는 권력자에 대한 원망과 허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양은 독자적인 큰 개혁보다는 아버지가 만든 통치체제를 유지하며 정권을 운영했다. 특히 몽골에 대한 강경항전 노선을 고수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그는 몽골의 회유와 압박에도 끝까지 강화도를 버티며 항전을 주장했다. 몽골 사신이 강화도로 찾아와 개경환도를 요구하며 온갖 조건을 내세우자 최양은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 굴욕적인 강화는 있을 수 없다. 고려는 결코 몽골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신께서는 더 이상 헛된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내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오. 그의 고집스럽고 자존심 강한 면모는 때로 오만함으로 비치기도 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냉혹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대했다. 1250년 최양은 자신의 처남인 이면이 모반을 꾀한다고 의심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다. 내 권력에 대한 도전은 곧 나의 죽음과 같다. 누구든 나를 거역하는 자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최양은 병력을 보내 이면을 습격했고 이면의 아내는 이 비극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면은 간신히 몸을 피하여 목숨을 건졌으나 최양의 냉혹함은 조정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한 대신이 다른 대신에게 굳은 얼굴로 속삭였다. 핏줄이라 한들 권력 앞에서는 무의미하구나. 저리도 무자비하니 누가 감히 그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은 가족이나 주변 인물도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냉혹한 권력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최양은 아직 한창 나이인 1257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기전의 피로와 정권 내부의 갈등이 그를 억눌렀을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병석에 누워있던 최양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병실에 가득했다. 내가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아버지의 유산인가? 아니면 나의 권력인가? 그의 입가에서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내가 일이 쓰러지고 나면 고려의 앞날은 어찌 될까? 몽골의 그림자가 이 땅을 완전히 덮치지는 않을까? 후계 문제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점은 그의 가장 큰 한계이자 비극이었다. 그는 그렇게 수많은 의문과 회한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257년 최양이 죽자 그의 어린 아들 최이가 뒤를 이어 명목상 권력을 계승했다. 어린 최이는 나이를 뛰어넘는 과도하게 화려한 복식을 입고 등장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권위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의 얇은 어깨에는 감당하기 버거운 권력의 무게가 지워진 듯했다. 이때부터 최씨 정권은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양의 신복이자 최씨 정권의 핵심 실력자로 떠오른 김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최이를 바라보았다.
김주는 최후 시절부터 야별초와 정방 등 핵심 권력 기구에 몸담으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최양대에 이르러서는 그의 핵심 측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몽골과의 전쟁 속에서 최씨 정권의 강경 노선을 지지했지만 내부의 혼란과 무능에는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최이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최양의 사촌 동생 최유가 야심을 드러냈다. 최유는 과거 최후 시대부터 크고 작은 직책을 맡으며 최씨 정권의 실세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그는 최양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틈타 어린 최이를 대신해 권력을 찬탈할 계략을 꾸몄다. 최유는 조정 대신들 앞에서 최이의 미숙함을 지적하며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양 대감께서 유언하시기를 아직 어린 최이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은 시기상조이니 나 최유가 후견인이 되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최씨 정권을 수호하라 하셨소. 최유는 큰 소리로 외치며 권력 찬탈을 시도했다. 그러나 최유의 시도는 허사였다. 최양의 신복들은 최유의 음모를 간파하고 즉시 그를 주살했다. 한내시가 김준의 처소로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대감, 최유가 궁궐에서 최의 대감의 위를 찬탈하려 합니다. 그의 무리가 벌써 궐을 장악하고 유언을 조작하여 백성을 기만하려 하옵니다. 김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지. 저리 뻔한 수로 감히 최씨 정권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는가. 김준은 즉시 병력을 이끌고 최유를 제압했다. 최유의 권력 찬탈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의 야심은 새 빛을 보기도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비록 최유는 제거되었지만 그의 짧은 권력 다툼은 최씨 정권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어린 최이는 졸지에 강력한 후견인 없이 허수아비 집정으로 남게 되었다. 최이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주위의 목소리에 쉽게 휘둘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때부터 최씨 정권의 실추가 시작되었다. 권력은 최후 때처럼 공고한 통치 체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적인 탐욕과 권력 다툼에 좌우되기 시작했다. 조정의 관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젊은 최의 대감이 너무 어리시니 이제 최씨 정권도 그 위세가 예전 같지 못하오. 과연 이 위태로운 권력을 누가 움켜쥘 것인가? 다른 관리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최후 대감 시절과는 다르다.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으니 1250년대 후반 최씨 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명목상의 집정관이었던 최이를 둘러싸고 여러 세력들이 암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정권은 흔들리고 있었다. 최씨 일가 내부의 갈등과 탐욕은 몽골과의 항전으로 지쳐가는 고려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이 되었다. 김준은 최씨 정권의 핵심 실력자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러한 혼란과 무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피바람의 예감이 서려 있었다.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강화도에서의 고립 생활은 계속되었고 육지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몽골의 공포와 최씨 정권의 무능함에 지쳐갔다. 최씨 정권의 쇠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었다. 1258년 음력 5월경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김준을 중심으로 한 반최씨 세력이 움직였다. 그들은 밤을 틈타 궁궐을 습격했고 최씨 정권의 마지막 주자였던 최이를 암살했다. 어린 나이에 권좌에 앉아 허수아비 노릇을 하던 최이는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이제 최가의 세상은 끝났다. 고려의 쇠락을 막아야 한다.
김준의 외침이 궁궐 안에 메아리 쳤고 그의 칼날은 최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로써 60년에 걸친 최씨 무신 정권은 막을 내렸다. 길고 긴 폭풍우 같았던 최씨 정권의 시대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 권력이 무너지자 또 다른 권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 최의 싸늘한 시체가 걷어지는 비극적인 장면이 궁궐 마당에 펼쳐졌다. 그의 죽음은 최씨 무인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승리의 주역인 김준이 이제 고려의 새로운 실권자로 등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새로운 권력 투쟁에 대한 불안과 알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궁궐 마당에 서서 눈을 감으며 읊조렸다. 이로써 무질서가 끝났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질서의 시작인가? 백성들은 언제쯤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최씨 정권의 붕괴는 무신 정권 시대의 끝이 아니라 김준의 정권, 임연과 임유무 부자의 정권 등 새로운 무신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의 시작임을 암시했다. 고려는 또 다른 혼돈 속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피의 계보는 끊어졌지만 고려의 하늘을 뒤덮은 전우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다. 몽골과의 기나긴 전쟁은 여전히 고려를 옥죄고 있었고 백성들의 고통은 끝을 알 수 없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은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을 예고하며 불안하게 열리고 있었다.